결국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방향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급반등하고 올라가고 그러지는 어렵고 올 말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일 빨리 올라갈 게 돈 벌고 앞으로도 돈 잘 버는 기업. 2차 전지. 네. 또 시장이 나쁜데도 올라가는 게 LNG 선을 싹쓸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현재 증시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뭐 원화가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1340원인가? 예, 45원인가 오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IMF 때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그때에 버금가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원화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1,400원대까지 밀리지 않느냐 뭐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이제 원화값이 급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띠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는 수출에 이득이 있다 그래서 되게 반기기도 했었고 일부 기업체들은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지다 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 대상국이죠. 네. 그러니까 환율에 자꾸 이제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 에너지 값이 일단은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역 역조 현상이죠. 지금 적자가 3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세계 경제가 지금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도 아주 심하고 미국에서 또 요번에 어제 같은 경우 잭슨홀 미팅 29일 날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발표할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요번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 우려로 인해 가지고 경기 둔화도 역시 맞물려져 있고 복합적이죠. 복합적인 위기다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가 또 한 100포인트 단기 상승분에 100포인트 정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2,53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지금 2,430포인트대니까 딱 100포인트. 그래서 앞으로도 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도 염려스러운 게 좀 큰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또 나오게 돼요. 지수가 어쨌든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전저점까지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저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방향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1,500포인트대 거기에 저점을 해가지고 그게 13,000포인트를 넘어섰으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그게 12,000포인트를 깨고서 다시 내려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선에서 그 지지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선.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 코스피도 2,400포인트 정도 2,400포인트 그러니까 바닥이 2,300이잖아요. 거기에서 100% 위에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2,400 정도는 좀 지지를 할 것이라 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향후에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하고 올라가고 그러지는 어렵고 올 겨울까지 아마 올 말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장 큰 게 이제 결국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든가 휴전이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에너지 가격도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제 유가도 좀 불안하고 이제 상승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조그만 악재 이것만 나오면 또 에너지 값이 다시 상승할 그 원유 값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가스 가격은 요번에도 그 3일인가 이렇게 이제 그 독일로 공급하는 저기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을 겨울 되면 올가을 겨울 되면 그것도 에너지 장난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그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GSE 같은 경우 그 천연가스 관련 주식인데 그런 경우는 그 11,000원 정도에 있다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16,000원이 넘었다가 15,500원으로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GSE 같은 경우도 5,000원에 있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오늘 7,000원이 넘었었으니까는 40% 정도 바닥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뭐 지난달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 CPI 지수가 9.1 찍었다가 이제 8.5로 낮춰졌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다고 전에처럼 완전히 꺾여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식탁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지금 500년 만에 가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도 그렇고 이상 기온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이 전력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전력을 중단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 복합적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도 반등하다가 다시 또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달, 두 달 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이 된다든가 종료가 돼야지 어떤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그게 지속이 되는 한 그 리스크가 계속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도 어떤 인플레가 좀 잡히는 게 보이고 그래야지 조금 이제 완화시킨다든가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0.75를 두 차례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완급으로 이렇게 가는 시그널이 보이면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애매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그러면 CPI는 어쨌든 지금 살짝 꺾였는데 조금 더 많이 꺾여야죠. 더 많이 꺾일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씩 꺾이겠죠. 꺾이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예요. 결국에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면 결국에 그 원유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내년 문제고 조금 더 진행돼야지 되고 그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오늘자 신문으로 보면 내년에는 증산을 해가지고 원유를 상당히 많이 생산해내겠다는 그 보도를 봤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내년 가서는 어쨌든 이제 이게 꺾이겠죠, 전부 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전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2,300. 네.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당장 뭐 이렇게 확 턴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장이죠, 이게. 되게 재미없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는 기술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던 거고 반등분의 한 반 정도는 지금 이제 반납을 하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재미없는 장.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장 자체의 성격이 개별 종목의 장이 이렇게 이제 급락하지만 않을 때, 그럴 때 잠깐 반짝반짝하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것들이 이제 오르내리면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그게 이제 아마 올겨울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어떤 주식 사고 팔아야 될까요?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참 주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큰 수익 기대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거나 대형주 같은 경우도 기간의 매매 있잖아요. 또 미국장 그거하고 매칭을 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어떤 섹터에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날 이렇게 상승하는 네네. 그런 패턴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제 2분기 실적도 끝났고 그러니까는 그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좀 꽤 올라갔었잖아요. 이번 네. 반등장에서. 그러니까는 지금은 거꾸로 말하면 이 상승분을 반납한 쪽에서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네네. 기업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네. 또 이제 조선기자재 업종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요번에 두드러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만약에 꺾인다든가 그러면은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 도른말이 있죠. 태조, 이방원. 네. 그러니까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네. 방산, 원자료. 네. 그것들이 결국에 그것들이 실적도 이제 괜찮고 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것들도 그 특정 그런 쪽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것들이 이제 웬만큼 한 21선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21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금 2차 전지에서 삼성 SDI라든가 네. 아마 LG화학 이런 게 아마 한 21선까지 떨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삼성 SDI.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도 지금 21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면 괜찮겠네요. 58만 원, 이거 60만 원 넘었었거든요. 네네. 여기 꽤 많이 올라갔죠. 63만 원까지 갔으니까 63만 5천 원일 때 아마 LG화학이 68만 원 정도 됐을 때 여기 갔을 거예요.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이 고점이 68만 원인가 그렇죠? 68만 원. 네. 68만 천 원인데 68만 원일 때 그게 아까 이제 62만 원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오늘 21선을 깼죠.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나 떨어지는 거나. 근데 네. 이게 덜 떨어졌다고 보면 되니까 아까 그 삼성 SDI 같은 거 아까 보니까는 이제 네. 어쨌든 21선은 깨졌고 여기 요 정도. 요 정도는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57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으네. 네. 네, 그 정도면 이런 거 이제 괜찮게 보는 거고. 네. 저기 현대미포 한번 보실까요? 현대미포. 이런 거는 다시 또 신고점이네, 신고점. 네. 이런 거를 이 8만 원일 때 사놨는데 네. 너무 조금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LNG선 같은 경우를 싹쓸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이 다 좋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네. 뭐 이런 것. 현대중공업도 좋고, 조금 꺾일 줄 알았는데 역시 세네요. 장이 안 좋더라도 역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여기서 사기는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원체 조금 사가지고 네.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체 조금 샀다고 하셨던 게 보초병 그러니까 세우신 것 같은데 보초병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보초를 세울 때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세워놓으니까는 이게 눈에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종목하고 같이 네.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업을 믿어야 돼요, 기업을. 제가 여기 8만 원일 때 사놓은 건데 그때도 많이 안 사다 그때 장이 별로 좋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는 6월 달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6월 하순께 사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역시 보초도 세게 사는 세게.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떤 주식의 보초가 조금 세게 세우시고 어떤 주식의 보초는 좀 약하게 세우고 구분하시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객단가로 해가지고 네.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런 거는 많이 사기가 좀 불편한 것도 그렇죠. 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놓는데 조금 사놓으면 이게 눈에 안 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보초라는 거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관심이 멀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초라고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봤을 때 많이 사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초를 세웠던 것 자체가 내 좋게 봤다는 뜻이 되니까. 예. 그것도 그러고 살 타이밍일 때 보통 사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때 또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일 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보초라고 세워두거든요. 근데 무조건 제가 제 경험상으로 그때 봤던 종목이 무조건 싸게 쌀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종목이 떨어지면 사겠다고 할 때는 조금만 사는 거고 저점일 때 살 때는 무조건 많이 사야 돼요. 보초라고 하더라도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수가 낮을 때 종목 자체도 나중에 저 종목 분명히 괜찮은 종목인데 하면서 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주가도 낮을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많이 사라는 얘기예요. 보초지만 많이 사라. 그런데 이제 높은 종목인데 뉴스도 되게 좋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은 그래프를 보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야. 그럴 때는 보초로 세워놓을 때 아주 조금만 사야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많이 떨어져야지 많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보초를 세웠는데 주가가 이제 그 이후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 움직일 거잖아요. 움직이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 자, 이거는 제가 주가도 떨어져 있고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초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갭상승을 확 올라가면은 추격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예, 그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거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안 떨어지고서 보통 이제 여기에서 별로 이렇게 없으면 조금 더 사도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보초라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사례 다시 말해서 높은 때 사놓은 거 있죠? 그럴 때는 떨어지는 거를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저게 갭 상승했던 게 떨어지는데 5일선 있다고 닿는다고 사면 안 되고 11선 닿는다고 해도 사면 안 되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보기에 한 21선쯤 돼가지고 괜찮다고 싶으면 조금 담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조금씩 더 살려고. 이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겠다고 할 때는 그 주변 상황하고 그 주식이 그 올라갔을 때 이슈를 상실했나 안 했나 확인도 해보면서 같이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더 사는 게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일 때도 처음에 이제 보초로 해서 샀어요. 그러고서 그때는 이제 장이 계속해서 좋았으니까는 조금 올라갈 때는 더 사야죠. 오히려 그 시장 상황하고 종목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조금 올라갔다고 홀라당 다 팔아버리면 추가 상승해서 그때는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사기는 잘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초 세우는 거는 나눠서 그러니까 어떤 매매의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그 투자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보초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보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때 사긴 샀는데 너무 조금 사가지고 지금 아쉬움이 큰 종목이고 이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냥 갖고 있거든요. 수익률은 40% 이상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게 더 샀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초인지 아니면 이제 좀 물려있는지 모르겠는 삼성전자. 그거는 물린 거죠. 물린 거. 저 같은 경우는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프상으로는 이럴 때 이제 죽음이었잖아요. 죽음. 그쵸. 완전 역배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김 작가님하고 지난해 여름에 방송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때쯤인가 이거 개별 주식이면 무조건 팔겠다고 제가 그랬을 때가 이때쯤이죠. 이때쯤 지난해 6월 달쯤 이때가 8만 원이 넘을 때요. 근데 지금은 뭐 6만 원이 안 되니 뭐 저는 7만 원에 산 거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팔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요. 저도 7만 원에 산 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야지 되는데 이걸 사겠어요. 정남이가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안 사고 있고 그냥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갖고 있고 원래는
여기에서 이걸 치고 나갈 힘이 안 되잖아요. 네. 60일선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별 의미가 없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처럼 5일선, 10일선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20일선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60일선이 이제 그 꼴에 나오려고 그러면 한참 더 있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121선 있죠? 이것까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6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더 이런 거로 이제 뒤집기를 시도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정배열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로만 봐서는 이게 이제 지수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최소한 한 서너 달 내에는 뭐 어떤 뚜렷한 방향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하고 요거 이제 나스닥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나스닥의 그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런 거 반도체 주식이 있죠. 그런 거 이제 같이 보시면 아마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힐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전자하고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에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그거하고 보통 매칭이 많이 되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5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 56불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55불까지. 네. 그러다가 지금 60불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 주가가 6만 원에서 6만 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데 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최고죠. 뭐 방금 말씀 보유자분은 팔지는 말라는 거네요. 팔기는 아깝죠. 그러면 이제 안 가지신 분들은 사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6만 2천 원일 때, 네. 6만 1,700원, 뭐 1,500원일 때 그때 제가 사지 말아 그랬어요. 그 왜 사지 말아 그러냐면 그 돈 가지고서 다른 종목 수익 내는 게 더 나은데 네. 왜 저걸 굳이 살려고 하나. 그때 아마 사라 그랬으면 그분 또 이게 주가 떨어졌네 싶어가지고 네. 저한테 또 스트레스가 될 뻔했죠. 자,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네. 똑같아요. 그래프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바뀐지도 몰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 네네네. 네, 조금 난데 네. 삼성전자는 뭐 저기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지금. 똑같으니까 그럼 네이버로 가더라고요. 아휴, 이것도 역시 다 똑같아요. 여기 121선을 뚫고 갈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 정도 왔으면 팔아야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이 있겠죠, 무조건. 네네. 그러면 이제 팔아야지 되는데, 뭐 거의 전저점까지 왔죠. 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났잖아요. 네.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더 기다리거나 더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좀 꺾일 것 같은데 파신 분도 있잖아요. 네. 이때 이런 거를 이만큼 올라왔을 때 사고 팔고를 결정 지을 만한 걸 좀 팁이 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이죠, 시장. 네. 시장의 에너지가 이거를 뚫고서 이거를 뚫을 정도의 에너지냐 아니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여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요거는 7월 중순부터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때 올라올 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식 말고 전체 시장의 에너지가 이거를 뚫을 정도가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다시 말해서 지수 있죠. 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이라고 하기는 뭐한 그 대형주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시장,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약세장에서는. 강세장일 때는 오버슈팅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 혼자 나 홀로 그냥 가는, 우리 그 잘 보셨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일 때 그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 결국에 치료제 택도 없는 그 효과도 이렇게 괄목할 만한 효과도 못 내고, 백신 관련주들 백신
뭐 연구한다 하고 하면 급등했던 종목들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20만 원이 넘었었고 시장 같은 거는 30만 원이 넘었었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그 쏠림 현상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하고 무관하게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약세장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특히 대형주는. 그러니까 항상 키 맞추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물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은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눈치를 봐라. 그 지수 관련 종목들은 시장의 눈치를 봐라.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요거 떨어지는 때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래프가 또 단기적으로 되게 나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이 되면 그냥 일단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 수익이 나신 분들은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 비싸게 사신 거 다들 알거든요. 되게 많이 비싸게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40만 원이 훌쩍 넘었을 때니까는 싸다고 해서 사도 30만 원대 사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조금 올라왔다고 팔겠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지금 안 갖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속이 편하시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럼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종목은 차이가 있는데 처한 위치 환경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팔면 되지. 근데 아니 원체 비싸게 10몇만 원 주고서 샀는데 그거를 이거를 팔겠어요? 못 팔죠. 그래서 여기 장부상으로 보면 조금 회복이 돼서 조금 괜찮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 갖고 있는데도 이게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게 별 티가 안 나요. 이렇게 보면. 저 이거 8만 원대 본전이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좀 가는 건가 했는데 쏙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지. 그 본전 됐으면. 본전 됐을 때 팔기엔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된 맛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대표님 파셨어요? 저도 이거 별로 안 갖고 있어가지고. 안 파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체를 보니까는 전체 자산을 이렇게 봐서 이거를 뭐 팔았다고 해가지고 더 안 산 게 다행이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기 오면 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오면. 잠깐만요. 다음에 여기 올 거면 팔 거였으면 이때 파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여기 오겠죠. 이제 다음에.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팔아요. 대표님이 이때 왜 안 파셨는데요? 그 볼 틈도 없었어요. 볼 틈. 하긴 또 다른 비중이 많은 요 때는 휴가가 왔었네. 휴가. 8월 첫째 주에 휴가로 저기 해외 몇 년 만에 이제 가서 공치고 오느라고 골프 하고 오느라고. 그 사이에 이게 여기까지 갔네, 이거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떨어졌죠. 많이 그러니까. 올라. 이번에 이제 수주도 좀 받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역시 그냥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볼 때 좀 과하게 갔긴 갔어요. 그러니까 90만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또 요때가 요것만 간 게 아니고 7월 달 요럴 때 셀트리온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게 같이 간 거고 이것도 같이 올라가면 같이 떨어졌죠. 떨어진 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주들도 조금 많이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니까 이제 떨어진 거. 떨어질 때 이제 같이 떨어진 거고 상승할 때는 이거는 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1만 원까지 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사기는 조금 불편한 거고 모르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차 요번에 그 악재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같이. 그래서 바이든이 이 서명하면서 미국의 북미에서 생산된 네. 자동차에 한해서만,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 싶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가 배제가 되니까는 차값이 대당 1,000만 원인가 소비자 입장에선 더 주고 사야 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급락을 하고 이틀 떨어졌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북미의 그 자동차 공장을 네. 빨리 가동시키겠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원체 또 그 2분기 또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수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보합으로 끝났죠 오늘. 기아차도 오늘 보합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이니까. 오늘 이제 지수가 나쁘니까는 네. 올라갔다가 주춤한 거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아차 지난번에도 75,000원대 제가 샀었거든요. 네. 게다가 정확하게 83,600원이니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때 파셨나요? 그걸 가차 없이 팔아버리고 그러고서 요번에 이제 떨어질 때 조금 좀 아니, 83,000원은 왜 파셨나요? 시장 분위기상 네. 더 못 간다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올 봄에 네. 여기서 팔으라고 고점이라고. 저 주식이 연초 고점이 얼마인지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연초가 87,000원, 88,000원이었어요. 연초에. 근데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 때 87,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떨어지는 거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그때도 75,000원 떨어졌을 때가 리콜 사태가 났어요. 유럽에서. 그때 이게 얼씨구나 해가지고서 저거 제가 사가지고 83,000원일 때 파는 것도 장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상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대형주 종목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팔았다가 또 기다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면 네. 이제 또 매수해 놓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네. 현대모비스는요? 네? 현대모비스는 완전히 꺾였네. 이거 이제 지수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완전히 꺾인 거죠. 이것도 뭐 기아차, 현대차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항상 지주회사격이 현대차가 지주회사격인데 그것들이 갈 때 같이 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같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을 정해서 KB금융. 네, 저 금융주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수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에. 그러다가 뭐 이제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기라고 그러고 그 이제 이게 그 금융주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꺼풀 조금 더 이렇게 보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금융기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실적을 또 깎아먹거든요. 예대 맞은 차로 초기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기업들이 지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옛날에 이제 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 때는 어떤 주식 사라.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수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같이 떨어져 있고. 올라갈 때는 어떤 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상승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선.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거의 다 대등소이하게.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원래 특징이 이론적으로 꼭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꼭 같이 가면 컴퓨터가 다 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컴퓨터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경험도 필요하고 이제 공부도 필요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치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PER이나 뭐 PBR이나 이런 것만 딱 입력을 시켜놓고 영업 증가율 그러면 콘트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이제 기계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쪽 없지. 그래서 가치주 투자가 어떻게 보면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그러는데 수익이 잘 안 나. PER이 낮은 종목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 돈은 많이 벌고 그러는데 주가는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런데 이제 원래 지금처럼 그 역금융정세 때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수반되면서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는 기업들 계속해서 봐. 그런 기업들이 제일 빨리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주식들이 제일 빨리 올라갔던 거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 같이 작년에 투자가 많이 돼야지 되는 거 분명히 메타버스 시대이긴 시대인데 지금은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그 주가가 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가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아직 돈이 남아 있었거든, 많이.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큰 시세를 내려줬던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다음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가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새롭고 이런 쪽. 그러면서도 지금과 같을 때는 실적이 수반되는 업종. 요번에도 이제 개별 기업 종목들 중에서 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반기 결산 보고서 제출도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기 그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이런 시장에서는 재무적인 리스크도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염두에 둘 게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배열일 때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까. 그럴 때는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꺾여지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특히 5일선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돼. 어떤 주식이든지. 다른 것도 다 그랬지.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나 다 이거 나왔었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을 때 있죠. 이렇게. 이럴 때 초기에 사는 거예요. 초기. 그러고서 이런 거는 내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역배열 속의 정배열이라 그래가지고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이제 이건 지금 21선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펼쳐지잖아. 그럼 단기간은 여기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형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갭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그럴 때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렇게. 시초가가 이게 높게 여기는 시초가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밑으로 밀렸다가 종가가 여기야. 그래서 갭 상승으로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배우고 그래야 돼. 아까 지금 경기 방어주 얘기해 주셔서 KT 같은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래도 안 떨어지고 주야장창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KT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통신주를 원래 경기 방어주라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실적도 좋은데다가 요즘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서 외국인 선호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배당도 또 되게 많이 해. 배당 성향이 되게 높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KT가.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괜찮아요. 이거 떨어질 때 사면. 지금도 뭐 떨어진 것도 없지. 여기서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을 때 사라는 얘기지. 지금 말고. 여기 보면은 하다못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격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라 그런 얘기지.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프는 좀 우상향했는데도 그렇게 좀 좋게 보시네요? 괜찮아요, 원래. 이거 공부 많이 해놓은 주식이라 옛날부터 2만 원대 때부터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랬던 건데 통신주를 그냥 단순하게 통신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KT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도 엄청 뛰어난대요. 그러니까는 30년 전 아주 옛날에
40년 전 우리 전화 없을 때 네. 전화국이라고 하면 다 어디에 있어요? 제일 좋은 데 있잖아. 네. 그게 이 사람들, 이 기업들 땅 아니야.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부동산이. 네네. 그러니까 제 사무실 앞에 건물이 원래 전화국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를 헐어버리고 큰 건물 2개를 지었어요. 호텔하고. 아주 초특급 건물들을. 그 잠재력도 무진장 크지. 거기에다가 1년에 보통 영업이익이 한 7, 8천억 해요. 1조 가까이 번다고. 그런데 배당 성향이 무진장 높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배당으로 돌리자. 네. 그래서 배당도 되게 많이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적합한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저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전력은요?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네. 상반기만 해도 적자가 뭐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네. 아마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할 게 아니죠. 추천할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보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사는 사람 있을까 봐.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거 추천하지 않았느냐.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저는 절대로 이참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저는 유료 강의나 뭐 이런 거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객을 뭐 리딩한다든가 네네. 이런 것도 절대로 없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돼서 그 문자 이상한 문자 혹시라도 받으면 사기라고 네, 사기라고 생각하시라고. 네. 네, 그래서 종목을 추천해 본 적도 없고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이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와전돼서 추천을 한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견해죠. 그거를 꼭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 좋은 회사죠. 좋은 요번에 이제 주주 환원책도 피고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괜찮거든요. 지금 가격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엠텍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네. 2차 전지 쪽에 또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이제 제철, 포스코 우리가 보면 제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2차 전지 쪽에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네. 성과도 잘 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포스코 케미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여기 김 작가님 마지막 나왔을 때 1,000만 원 있으면 그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2만 원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그때 가격보다 높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그 탈원전에다가 네. 지금 뭐 동유럽 쪽이나든가 또 이번에 네옴시티 있잖아요. 사우디 왕세자 뭐 이러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애를 많이 먹이다가 네.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조금 이격이 높으네요. 그죠? 아니 뭐 이만때 얘기하셨으면 이 힘든 장에 10%네요. 아, 안 까먹은 게 다행이고 조금 떨어지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좀 그런 거고. 네. 네. 자, 그럼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이게 더디 가는데 괜찮아요. 더디 가는데 이것도 역시 네.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지. 지금은 좀 그렇고 하다못해 이게 값 차이가 크잖아요. 한 며칠 전에만 해도 10,000원 차이가 나는 만. 아까 현대 미포조선이 폴대를 올린 것처럼 오늘 이게 급등을 했네요. 급등. 네.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 아무튼 조선주들이 다 괜찮아요. 제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죠. 네. 크래프톤 이게 있었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주들이 네네. 전부 다 그러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네. 40만 원 넘어서 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이게 개별주 성향이에요. 그 개별주 성향이라는 게 이제 작품을 하나씩 내잖아요. 그게 얼만큼 네. 이제 호응을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저 같은 경우는 신규로 편입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물리신 분들은요? 여기서 쭉 물리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역배열일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랬는데 또 여기서 재차 이게 얻어맞고서 여기서도 지금도 또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차트 보시면 이런 얘기 들었던데 네. 이게 이제 이평선들이 일로서 한 군데로 모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네. 이러면 이게 에너지를 좀 비축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크래프톤이 아니라 다른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나요? 자, 그거는 이럴 수는 있죠. 이게 121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지수 가지고서 설명을 했지만은 네. 에너지가 모일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정배열로 가는 과정.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좋아야지. 아, 지수.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는 게 없다 그랬죠. 네네. 상승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가 우리가 BBIG라 그랬죠. 네. 그때 그 G가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팬데믹 시대니까는 그쵸. 비대면 종목 중에 하나 아니야 이게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광을 받던 거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앉아가지고서 게임이나 한다든가 모바일 게임 한다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많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오픈된 시장이라고.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요번에도 그래요. 지금 20만 이렇게 질병본부에서 20만까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둔화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 관련주가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죠. 제가 올 초인가 작년가인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는 시대에 이 주식이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을 한번 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삼성 주식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특별하게 이게 물론 여러 이제 삼성물산 안에 그 건설 사업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성물산, LG SK, CJ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주회사들이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그 그룹의 아까 포스코 홀딩스 그것처럼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고 이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주회사격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 지주회사격인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과거에 한 5년 전 막 이럴 때 한때 자산주라는 게 있었어요. 자산주. 그러면서 주가가 우리가 시장 개방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엄청 뜨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 주식도 있죠. 보험 업종. 보험주들이 자산주예요, 원래. 보험주들이. 그런 종목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저런 것들은 따로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CJ든 뭐든 다 마찬가지로. LG는요? LG 똑같죠. 그러니까 LG도 LG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 LG 이노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그게 지수 관련주예요. 이게 지수 관련.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가 올라오고 지수가 꺾이는 거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지 않나 제가 보기에. LG생활건강은요? 이건 참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잖아요. 이거는 초창기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딴 거 이런 거는 추천을 해서도 안 되고 참 안타깝고 그러지만 사서도 안 되고 역배열에서 완전 역배열이고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100만 원도 넘었던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 할 때만 해도 이때는 명품 주식이라 불렸습니다, 진짜. 그렇죠. 왜냐면 그 전까지 차트가 사실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 전에. 이럴 때 좋았던 거지, 이럴 때.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크게 월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벌써 이제 데드 크로스 발생하고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시대를 이제 마감을 했나 보다 싶어요. 시장은 항상 뭘 좋아한다고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네. 그래서 꼭 그 PER, PBR만 주장을 하면 수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식들 엄청 맞아요. 그래서 가치주라고 해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LG 생활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렇게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업종들 중에. 그러면서 그때는 또 이 화장품들이 가격 그 기술 격차도 상당히 컸어요. 한국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소비가 뚝 떨어진 데도 있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지금도 요번에 공항에 나가 보니까는 공항이 썰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중국은 폐쇄하잖아요. 코로나 폐쇄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도 영향을 미쳐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는데 일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국 경제도 둔화되고 그 영향도 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그 당분간은 어떤 변환이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코스피 1위부터 30위까지 여쭤봤는데 혹시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좀 뭐 좋게 보시는 주식이 있긴 하신가요? 아니요, 아까 그 기아차 같은 거는 기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현대미포조선도 좋아 보였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였었고 그런 것들은 좀 만약에 조금 쉰다든가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21선까지 떨어졌으니까는 21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만 원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아까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은 높은데 조금 좀 쉬면 일봉을 보면 많이 왔죠. 엄청 많이 왔는데 일봉을 보면 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조금 쉬면 요번에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초로 세워놓은 게 아직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조금 좀 쉬면은 좀 쉬지를 않아요. 저는. 그거 쉬어야지 되는 종목은 안 쉬어요. 보초병 좀 더 붙여주시죠. 외로울 것 같은데 몇 명 없어서. 아니,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아까 전에 LG 상황강 얘기해 주시면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주가가 참 오르기 힘들다 얘기해 주셨는데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 그럼 지금 시대에는 어떤 주식이 앞으로 조금 이제 그래프가 좀 이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제가 재미없는 시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없는 게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식을 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올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전반기에 특히 상반기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전업 투자를 22년 했는데 22년 동안 한 해도 까먹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장이 좋아서 안 까먹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때도 금융위기도 있었고 미국 금융위기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고 뭐 그런데도 항상 돈을 벌었다고 1년 단위로 해서. 그래서 그리고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갖고 있던 거를 그때 이제 급락해서 1,500 될 때 있잖아요. 그 전에 1,800, 2,000이 깨지면서 갖고 있던 거를 다 손절을 했던 거예요. 손절을 하고서 그래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손해가 되게 컸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러고서 한참 쉬었다가 1,500 밑에서 제가 샀던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결국에 그해 수익이 엄청 크게 났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거를 못한 게 삼성전자 그 7만 원에 사고 그러면서 물려있던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고서. 제가 그때도 6만 7천 원, 8천 원일 때 그때도 다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 뭐 미련 때문에 그거를 못 팔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어떤 미련이? 아니 그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하고 미련이 아니고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분, 그 이제 증권사에. 증권사 이제 관리 직원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저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7월 달에 수익이 좀 꽤 크게 났어요. 지수를 잘 보시고 네. 꼭 대형주를 지금 어떤 장이라고요? 장 자체가 대형주가 크게 수익을 못 내는 장이에요. 그렇죠. 지수가 하락했나? 네, 지수 하락할 때는 네. 그럴 때는 개별주를 가지고 특정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장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치고 나오는 거. 그 전략을 써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도 이슈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 그런 주식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요번에도 역시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던 게 미국에서 테슬라가 제일 반등을 좀 세게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600불대 후반에 있다가 그게 800불 넘어까지 갔죠. 지수가. 그래서 그 테슬라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30%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그 반등장에서.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동인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미국에서 그 얼마 전에는 이제 수소연료 관련 주식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두산 퓨어셀이든가 범한 퓨어셀 같은 그런 종목이 올라간 것처럼 그 미국장하고 잘 매칭을 시켜서 그 특정 종목에 집중해 가지고 바닥권에 있을 때 사가지고서 수익을 내고 이런 치고 빠지는 전략을 이렇게 그 대신 계속해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하고 매칭을 시켜 보면서 이제 장이 좀 돌아오겠다 싶을 때 제가 전저점까지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악재가 웬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잭슨 미팅홀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뉘앙스를 이렇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게 제일 좀 효과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 건설 쪽의 섹터 DLENC는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 그 둔촌 주공 아파트 그 재건축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 자재값이 급등을 하고 뭐 그러면서 전부 다가 그래요. 올라가다가 이것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금 회복이 됐다가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뭐 이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기대감에 조금 올라갔었는데 결국에 큰 알맹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건설주들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도 되게 답답한 형국이에요 지금. 현대건설도 현대건설은 그래도 괜찮네요. 요번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서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사우디 왕세자가 10월 하순이나 11월 달에 온다 그러니까 몇 달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나온 거로는 지지난주에 나왔던가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급등을 했던 거예요. 급등. 그러니까 그거 관련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게 이슈가 살아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고 되게 안 좋죠. GS건설도 되게 안 좋고 똑같아요. 비슷하죠? 아까 그래프도.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설 섹터가 워낙 지금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에 한번 돈이 이제 조금씩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돈 몰릴 때가 뭐 한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 생각이겠죠. 건설은 아닌가요? 아니, 그 또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것도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축 자재 값이 너무 급등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공사해봤자 돈 남는 것도 없고 예? 그 손해 아니에요, 손해. 그렇죠. 그러니까 짓던 것도 그냥 그러니까 건설업체도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긴.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지. 네. 어떤 주식이든지 또 저렇게 한번 애를 먹이면 또 아무튼 그 인플레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사그러들면 네. 올라갈 주식 무진장 많이 있죠. 어. 근데 요번에 제일 빨리 올라간 게 뭐예요? 2차 전지가 제일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그런 얘기 해가지고 금리 인상기에는 뭐 성장주가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네.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꿈만 먹는 주식 말고 우리가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눴지만은 또는 경기 방어주 이렇게 나눴지만 그러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요번에도 제일 많이 반등을 한 게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결국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제일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올라가요, 다. 다 올라가서 건설주도 많이 올라갈 거고, 건설 경기도 활성화를 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경기가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주들이 좋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에 인플레이만 잡히면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죠. 그럴 때 제일 빨리 올라갈 게 제가 보기에는 네. 역시 돈 벌고 앞으로도 돈 잘 버는 기업들. 네. 2차 전지. 2차 전지. 네, 또 지금 같은 경우 주식이 시장이 나쁜데도 올라가는 게 LNG 선을 싹쓸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쪽, 돈이 벌리는 쪽 주식을 집중해서 보라 그런 얘기예요. 2차 전지란 조선 쪽이 지금 제일 좋은 쪽이지. 뭐. 지금 좋은 쪽이고 네. 인플레이션만 좀 해결돼도 더 좋게 되죠. 더 좋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SM은요? 어렵죠. 이것도 뭐 다 다른 SM이나 다른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별로 SM이고 하이브고 JYP. 이거는 그래도 덜 떨어졌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하이브. 하이브도 뭐 급락했다가 그때 이제 그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급락을 했다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계속 이 모양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쪽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들도 다 이제 개별주 성격을 띠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큰 이슈로 해서 올라갈 때는 어떤 그 섹터별로 같이 올라가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고 횡보장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주식이 개별 약진이에요. 개별 약진.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건 절대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유행일 때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개별 실적으로 올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엔터 줄들도 마찬가지고 콘텐츠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개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실적에 의해서 개별성 호재들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뭐 오징어 게임 2탄을 만든다든가 네. 제작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같이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식 투자하면서 알아둬야 될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올라갈 때는 같이 테마로 해서 섹터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네.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그게 어떤 섹터로 해가지고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몰 캡에 있던 어떤 기업이 어디에 대기업체에다 뭐 납품을 했다든가 어떤 좋은 기술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개별성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이오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네. CJEN은요? 마찬가지죠. 저것도 다른 호재가 없으면 네. 지수가 조금 괜찮을 때 조금 올라갔다가 네. 완전 이게 이제 역배열상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할 때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는 그대로 떨어진 거고 네. 그런 거는 별로 투자할 때
그런 걸 배제시켜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 지수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는 줄. 네. 그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투자할 때 참고로 삼으시는 거예요. 초기에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다른 주식은 올라가는데 자기 주식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상황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는 지금 뭐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거는 아까 봤잖아요. 2차 전지는 조선 쪽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쪽이 특히 덜 떨어졌지. 네. 저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도 LNG 쪽이 되게 각광을 받고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쪽이 지금은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 바다를 봤으면 좀 하늘은 봐야죠. 그건 올라간 것도 없어요, 이것도. 그렇죠? 네. 거의 요동안. 그러니까는 이게 유류값이 비싸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야. 아시아나항공 뭐 비슷하고 똑같지 뭐. 네. 그 다음에 제주항공 다 똑같아요. 마지막 진에어까지. 다 똑같아. 이게 덜 떨어졌네, 그죠? 네. 진에어가 덜 떨어졌는데 거의 비슷하지 뭐. 이게 아무튼 원유가 유류값이 네. 항공유를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는 네. 그리고 중국이 아직은 폐쇄 정책을 쓰다 보니까는 네. 영향이 있겠죠. 경기 침체하고도 영향이 있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특별하게 뭐 좋은 것도 없고. 자, 그럼 식음력조 넘어와서 CJ제휴제당은요? 특별하게 올라갈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라 식음료 쪽은 네.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은 크게 뭐가 없지. 네.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폐쇄가 됐을 때는 네. 왜 밀키트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곽강을 받았죠. 그 외에 이 식음료 쪽은 그 정상적일 때, 장이 좋고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식품도 이제 고급 식품을 소비 성향이 높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급 식품을 이렇게 원한다든가 또는 이제 중국 시장이 처음 개방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중국의 소비가 성향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수출하는 그 식품 업종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의 기업들은 이렇게 뭐 상승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때는 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식품들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특별한 웬만한 종목들은 그 영향이 별로 없지. 여기서 올라간 거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거래도 크게 많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쪽에 근데 이제 이거 에코브레. 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맞는 게 2차 전지 그러지만은 테마로 해서 올라가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그리고 이것들은 비싼 종목들은 다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1, 2년 전에 아주 급등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많이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실적이 선반영이 돼가지고서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식장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이 이게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오래된 종목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없고 네. 왜 그래요? 시장에서 가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계속 리포트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는 다 매수하고 다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 신규로 뭐 들어가고 자주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LNF도 맞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첨보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을 때 샀다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여기 지수 꺾일 때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팔아야지.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뭐 한 10% 15% 수익이 났으면 크게 난 거지 뭐. 최근에 요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한국항공우주
그렇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네. 쉬고 있는 거지. 많이 올랐다가 쉬었지, 이제. 이것들은 괜찮죠, 뭐. 이것도 오래 갖고 가야지. 우주 일렉트론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항공우주 관련 네. 주식하고 하나 관련 주식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에어스페이스. 이것도 많이 올랐지. 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 좀 빠지면 몰라도, 그죠? 네. 저 항공우주도 5만 원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쌀 때 사자고. 아무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겠다, 뭐하다. 장이 좋아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장이 좋아지면. 그렇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대표님은 전업 투자자이시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이신 건데 네. 투자 심리 이제 바로미터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좀 늘어나야지 장도 좀 오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쯤 또 개인 투자자 후행성도 있어요. 네. 그거는 후행성도 있어서 그게 바로미터긴 바로미터인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장이 좋아지면 돈은 자연히 몰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주식해서 연 10% 수익 내기도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 지금 3.5%를 웬만하면 주거든요. 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굳이 그 머리 싸매고서 그거 할 바에 지금 저렇게 올라간 주식 사면 어떠냐고 그러면 그 골치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여유 돈으로 걷다가 그냥 집어넣는 게 속 편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요번에 1년 이상 떨어졌잖아요. 1년 이상. 그러니까는 1년 이상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 네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예탁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네. 예탁금은 하지 말라 그래도 또 돈이 또 아주 또 밀물듯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자신 없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은 정기예금 놔둬도 3.5%인데 그게 훨씬 더 속 편하죠, 이게. 네. 우리 수수료 내고 뭐 내고 그 세금 내고 뭐 이러고서 머리 골 싸매고 있어봤자 돈 벌기 되게 어려운데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지금 그 되게 아까워요. 그 계좌들 그 투자 안 하고 있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그 되게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저걸 다 빼가지고서 그냥 은행에 그냥 박아두고 있어도 이자가 훨씬 날 텐데 싶은.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대표님께서 아까 좋게 보신 거 2차 전지랑 조선 쪽 크게 좋게 보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뭘 산다면 뭘 좀 더 확인해야 될까요? 섹터만 보고 뭐 거기 있는 종목이 다 좋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괜찮느냐 이제 그 장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그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뉴스, 같은 섹터, 같은 이슈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좋으면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면 좋은 주식인데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재무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주식 같은데 보니까 요번에 관리 종목으로 반기 결산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좀 개별 종목하고 꼭 개별 종목만 보지 마시고 어떤 아무리 섹터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 종목의 재무적인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수, 전체 지수가 지금 반등장인가 상승장인가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좀 금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특히 이제 그 조선업종 그 LNG선 관련 그쪽은 단기간에 좀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그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지 않은 그 개별성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죠. 이것도 그러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다시 말해서 제가
그 어느 타이밍에 나와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할 게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참 얘기하기 불편할 때가 있고 지금 약간 네,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 어떤 종목이든지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 시기에 나와가지고. 다음번엔 편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랑 그다음에 이번에 투자해서 잃은 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그걸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번처럼 그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장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기기가.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하락으로 꺾였을 때, 다시 말해서 지수가 우리가 지수 일봉상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참 동안 좀 안 하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최고.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지수 일봉상 데드 크로스가 어디일까요? 이때쯤이죠, 벌써 이때. 여기서 꺾인 거예요. 작년 8월 달이네. 크게 봐서 작년 7월 달, 8월 달. 여기면 꼭지 여기. 3,316, 3,300일 작년 6월 달이네, 그죠? 이럴 때는 벌써 그러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꺾이기 시작을 한 거니까는. 그렇죠. 여기서 데드 크로스인 거를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는 뭐 이제 5일선이 21선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가 데드 크로스거든요. 이럴 때가.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 11선, 21선 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죠. 여기 61선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제 꺾였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이 61선 이런 거는 천천히 꺾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짓누르고 있으니까는 이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군요. 그럼요. 이게 올라오는데 몇 년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데도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는 있잖아요. 선수들만 원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주식을 잘 모르고서 수익을 내기 쉬울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 꼴밖에 없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 벌기가 진짜 어려운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도 제가 처음에도 그랬거든요. 현금 수익이 나면 인출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해요. 장이 좋을 때. 왜 그거를 복리 효과를 누리고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투자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몇 분 안 돼요. 아주 극소수분. 뛰어나신 분들. 야, 너무 많이 와닿는 말이네요. 그분들만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복리 효과를 누리기 전에 원동까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수익이 나면 그거를 계속해서 인출하고 그러면서 그 수준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인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이 많은 투자 고수분들의 복리 효과, 그다음에 주식계에서 그런 복리했을 때 엄청난 부가 일어나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실제 개인 투자자한테 복리 효과에 해당될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5년, 10년에서도 제가 보기에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냥 여윳돈으로 장이 원래는 이제 그렇죠. 뭐 폭락할 때 사라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그거가 회복될 때까지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그 이렇게 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수익이 나면 좋지만은 그런 분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진입할 때 잘 진입하셔야 되고 진입할 때 이제 또 공부도 아주 소량으로 아주 작은 돈으로 연습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실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참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겨나가야죠.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혹시 투자한 종목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업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 나가면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인터뷰가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장이라서 약간 이제 불편하다고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모실 때는 이제 할 말이 많은 편한 장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날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